자, 여러분, 우리가 이 험난한 세월을 어떻게 버텨왔습니까? 보릿고개를 직접 겪지는 않았어도 부모님의 야윈 등을 보며 자랐고 손에 흙 묻히며 대한민국을 일궈온 주역들이 바로 여러분 아니신가요? 그런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이름도 생소한 자산들이 수억 원을 호가한다고 하고 내 자식 같은 청년들은 월급 대신 정체 모를 숫자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뜨겁고도 차가운 이름 비트코인이라는 녀석에 대해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산전수전 다 겪으며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공짜 점심은 없고 땀 흘리지 않은 소득은 모래성 같다는 것 아니었나요? 그런데 왜 전 세계에 내로라 하는 석학들과 거대 금융기관들이 이 실체도 없는 숫자에 열광하는 걸까요? 그들이 우리보다 똑똑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 거대한 설계가 등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안개를 하나씩 걷어내 봅시다.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시고 푹 고운 사골, 국물 한 사발 들이키듯 천천히 이 본질의 맛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이것이 일시적인 유행인지 아니면 우리 자손들의 시대를 지배할 새로운 금권의 탄생인지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여러분, 불과 며칠 전인 2026년 3월 9일 오전 6시 44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비트코인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을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바로 2천만 번째 비트코인이 채굴된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세상에 나온 지 17년 만의 일입니다. 전체 발행량 2100만 개 중에서 이제 95.2%가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아파트 분양받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전체 세대수 중에 95%가 이미 분양이 끝났고 이제 로열층 몇 개만 남았다는 소식이 들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남은 물량은 단 100만 개뿐입니다. 그런데 이 100만 개를 다 캐내려면 앞으로 114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공급은 갈수록 메마르는데 찾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이 기이한 현상, 이것을 단순히 운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희소성이라는 가치가 우리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시장을 뒤흔든 또 다른 주인공은 역시 마이클 세일러입니다. 그가 이끄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최근 STRC라는 이름의 새로운 금융도구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쉽게 설명하자면 비트코인 담보고배당 우선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일러는 이 상품을 통해 시장에서 자금을 끌어모아 하루 만에 1,42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사들였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마을에서 개 모임을 하거나 신용협동조합에서 돈을 굴리던 방식과 비슷합니다. 내가 가진 땅, 즉 비트코인을 담보로 신용을 창출하고 그 신용으로 다시 땅을 사서 덩치를 키우는 것이죠. 그는 이것을 디지털 크레딧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국채가 연사 퍼센트를 줄 때 그는 투자자들에게 11%가 넘는 수익을 약속합니다. 사기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는 비트코인의 연평균 성장률이 그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는 확신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융의 판도를 뒤집는 일종의 무한복사, 버그와 같습니다. 과연 이 위험한 줄타기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뉴스 뒤에 진짜 정치를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지금 미국 워싱턴이 왜 비트코인 때문에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바로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 법안, 일명 루미스 법안 때문입니다. 자,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발의한 이 계획은 미국 정부가 5년 동안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사들여 국가의 곳간에 쟁여두겠다는 것입니다. 자, 전 세계 공급량의 5%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나라가 어려울 때 금 모으기 운동을 했듯이 미국은 이제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을 모으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 목소리도 높습니다. 재무부에서는 정부 예산으로 투기 자산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선을 긋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정치인들이 왜 이런 공약을 내걸까요? 바로 표심 때문입니다. 미국 내 암호화폐 투자자가 수천만 명에 달하는데 그들의 마음을 사지 않고서는 권력을 유지하기 힘든 시대가 온 것입니다. 국가 간의 자산 쟁탈전이 시작되었다는 신호, 여러분은 이 흐름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좋은 곰탕을 끓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 좋은 뼈를 넣고 밤새도록 고아야 진한 국물이 나오지요. 물은 자꾸 줄어드는데 고기는 그대로면 국물은 점점 더 진해집니다. 비트코인의 구조가 이와 같습니다. 2024년 네 번째 방암기를 거치며 새로 나오는 비트코인의 양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제 하루에 고작 450개 정도가 새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마이클 세일러 같은 큰손들은 하루에 1,000개, 2,000개씩 사들입니다.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폭발하는 현상, 이것을 전문 용어로 공급 쇼크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이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며 배운 눈치가 무엇입니까? 물건은 귀해지는데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 된다는 진리 아니었나요?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바로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시장의 원리입니다. 자, 국물은 점점 진해지는데 숟가락을 얹으려는 사람은 전 세계의 국가와 기관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온 자산은 더 손에 잡히는 지폐와 아파트였습니다. 자, 그런데 세일러는 자산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가치가 미친 듯이 뛰는 디지털 자본이고, 다른 하나는 변동성을 제거해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디지털 신용입니다. 비트코인이 전제에 해당한다면 STRC는 후자를 만들어내는 공장인 셈입니다. 자식 농사 지으실 때 공부 잘하는 녀석은 큰일 하라고 밀어주고 성실한 녀석은 살림을 돕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비트코인은 엄청난 자산 성장을 담당하고, 거기서 파생된 상품은 우리 같은 은퇴 세대에게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 역할을 하겠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면 이 모든 설계가 무너질 위험은 없을까요? 우리는 그 이면에 날카로운 칼날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상품이 약속한 11%의 수익 뒤에는 비트코인이라는 변동성의 괴물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세대가 누구입니까?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반지 빼서 나라 살리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주저앉은 기업들을 보며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세대입니다. 그때 우리가 배운 교훈은 딱 하나입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가 제일 위험하고, 모두가 끝났다고 할 때가 기회라는 것입니다. 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거품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누군가는 구원자라고 칭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이것이 과거의 닷컴 버블이나 튤립 투기와 무엇이 다른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당시에는 실체가 없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이 자산을 재무제표에 올리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승인한 상장 지수펀드 ETF가 출시되었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투기로 치부하기엔 세상의 문법이 너무 많이 변해버린 것 아닐까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진짜 기회는 비난 속에서 자라난다라는 것을요. 자, 요즘 환율은 오르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구칩니다. 마트에 가서 배추 한 포기 사기가 겁난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평생 모아온 원화의 가치가 예전만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산을 잘 나누어야 합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 말이죠. 금리 정책이 변하고 유가가 출렁일 때 비트코인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요? 최근에는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처럼 안전자산의 성격도 띠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 중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이런 새로운 흐름에 태워두는 것이 과연 무모한 도전일까요? 아니면 현명한 보험일까요? 물론 전 재산을 거는 거는 도박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이 나의 통장에 장우를 갉아먹을 때 우리는 그 도둑을 잡을 방패가 필요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외면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일 수 있습니다. 시장에는 항상 소음이 가득합니다. 비트코인 이제 끝났다라는 말이 들릴 때가 사실은 고수들이 조용히 매집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재개발 지역의 낡은 집을 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이 저런 흉가를 왜 사느냐고 비웃을 때 여러분은 그 땅 밑에 흐르는 가치를 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비트코인을 대하는 대중의 심리도 비슷합니다. 가격이 오르면 내 어도나도 달려들고 조금만 떨어지면 곡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세일러 같은 인물은 가격이 떨어질수록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환호하며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그는 시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수량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진정한 부자는 시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이 보유한 자산의 개수를 늘리는 데 집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세를 보십니까? 아니면 가치를 보십니까? 시장 바닥의 눈치는 가격이 아니라 큰 손들의 움직임에서 나옵니다. 과거의 기업들은 공장을 짓고 물건을 팔아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기업들은 플랫폼을 만들고 데이터를 장악하여 돈을 법니다.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을 넘어 비트코인 은행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발행하는 채권과 주식은 비트코인 성장의 열매를 따먹기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전에 신도시가 들어서기 전 그 길목에 있는 상가를 미리 선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 세계의 자금이 디지털이라는 신대륙으로 이동하고 있다면 그 길목을 지키고 있는 기업에 주목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 금융의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토 전쟁에서 밀리면 다음은 없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세계의 영토권이 설정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내릴 때마다 전 세계 자산 시장이 요동칩니다. 우리네 예금이자도 들쑥날쑥하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누군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내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지만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더욱 빛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금부치를 장롱 속에 깊숙이 넣어두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이 나거나 나라가 어려워져도 금은 그 가치를 잃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인터넷상의 금이라고 부릅니다. 국경도 없고 보관도 간편하며 위조도 불가능한 금말입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할 때 내 자산을 달러나 비트코인으로 분산해두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후를 어떤 화폐에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식 키울 때 마음대로 되던가요?
애지중지 키워도 사춘기 때는 엇나가기도 하고 속을 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으로 믿고 기다려주면 결국 제 몫을 다하는 성인이 되지 않습니까?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서 내일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자식이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의사가 되길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아직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와 같습니다. 변동성이 크고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자질이 훌륭하고 세상을 바꿀 제목이라면 부모의 마음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일시적인 성적 하락에 매를 들고 내쫓을 것이 아니라 큰 흐름에서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자, 투자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인내라는 사실을 우리 세대는 이미 삶으로 증명해 오지 않았습니까? 자, 열매가 맺히기도 전에 나무를 베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맙시다. 차트를 보고 선을 긋는 것이 투자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는 시장의 눈치를 봅니다. 명절 앞두고 제수용품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동네 아주머니들의 대화 속에서 힌트를 얻던 그 감각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돈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보십시오.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금을 사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마트폰 속에 비트코인을 더 신뢰합니다. 수요의 주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의 질서가 저물고 새로운 질서가 태동할 때 우리는 그 변화를 기꺼이 수용해야 합니다. 에이, 저런 게 무슨 돈이 돼? 라고 무시하기보다는 왜 저들이 저기에 열광할까를 고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시장 바닥에서 눈치 싸움하며 다져진 여러분의 직관을 믿어보십시오. 이 거대한 물줄기가 거꾸로 흐를 수 있을까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배는 결국 난파하기 마련입니다. 퇴직금을 받고 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 돈을 어떻게 지킬까 하는 불안함이죠. 자, 주변에서는 식당을 해라, 카페를 차려라 권유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일단 자영업이 얼마나 피말리는 싸움인지 말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다시 노동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본이 일을 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비트코인 자체가 매달 배당을 주지는 않지만 세일러가 설계한 금융상품들처럼 이를 활용한 수익 모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 소중한 퇴직금을 지키면서도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통로를 찾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노년의 숙제입니다. 비트코인은 그 숙제를 풀기 위한 여러 도구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도구가 날카로운지 녹슬었는지는 우리가 직접 공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몸이 허할 때 보약을 짓습니다. 보약은 먹자마자 기운이 펄펄 나는 각성제가 아닙니다. 꾸준히 다려 마시며 몸의 기운을 서서히 돋우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투자도 그래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판이 아니라 내 자산의 체질을 개선하는 보약처럼 접근해야 합니다. 한 번에 이제 왕창 사서 잠도 못 자고 차트만 들여다보는 것은 몸을 망치는 일입니다. 매달 조금씩 잊어버려도 될 만큼의 금액으로 씨를 뿌리듯 모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세대에 어울리는 우직한 투자법입니다. 가을에 수확할 곡식을 생각하며 뜨거운 여름 뙤약볕을 견디는 농부의 마음으로 말이죠. 여러분, 농사가 어디 하루아침에 되던가요? 기다림의 미학을 아는 자만이 황금 들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시간이라는 양념이 들어가야 진정한 수익의 맛이 납니다. 정부에서 비트코인에 세금을 매기겠다고 할 때마다 가슴이 적기 철렁하시죠? 하지만 다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가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비트코인을 공식적인 자산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법 테두리 밖에 있을 때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위험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금 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수익이 있으니 세금이 있는 법입니다. 오히려 투명한 규제가 생길수록 거대 자금인 연기금이나 보험사에 돈이 들어오기 쉬워집니다. 큰 형님들이 판에 들어오면 시장은 더 안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규제를 수없이 겪으면서도 결국 알짜 땅은 살아남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본질이 튼튼한 자산은 규제라는 폭풍우가 지나가면 더 깊게 뿌리를 내리는 법입니다. 국가가 관리하겠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마이클 세일러와 여러 분석가들이 외치는 비트코인 100만 달러라는 숫자. 자, 지금 보면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1970년대 강남의 논밭 가격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누가 그 땅이 지금의 가격이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가 폭발한다면 불가능한 시나리오만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가격의 절대치가 아니라 가치의 상대적 위치입니다. 자, 금의 시가총액을 비트코인이 따라잡는다면 전 세계 부자들의 자산 중 일부가 이쪽으로 이동한다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굴곡이 있을 것입니다. 100만 달러라는 목적지보다 중요한 것은 그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그릇입니다. 큰 복을 담으려면 그만큼 큰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그릇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철학과 지식에서 나옵니다. 기자들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비트코인 대폭락 같은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뉴스 뒤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큰 세력들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세대는 시장에서 물건 깎고 흥정하며 다져진 고수들 아닙니까? 상대방이 급해 보일 때 우리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언론이 소란스러울 때 조용히 책상을 닦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본질을 살피십시오. 숫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누가 사고 누가 팔고 있는지에 집중하십시오. 개미들이 팔고 기관들이 사고 있다면 답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소문에 맡기지 마시고 팩트와 숫자에 맡기십시오. 눈을 감고 귀를 닫는 것이 때로는 가장 훌륭한 전략이 됩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금융의 역사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종의 출현입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광기 어린 매수 뒤에는 냉철한 수학적 계산과 시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확신을 그대로 복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짧고 투자는 깁니다. 조급함은 투자의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가 평생 일궈온 삶의 궤적을 믿으십시오.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고민하며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의 본능이 가장 정확한 나침반입니다. 비트코인이라는 파도가 높게 일렁여도 여러분이라는 단단한 바위가 있다면 그 파도는 결국 부서져 내릴 뿐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끝까지 견딘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이 어떠셨습니까?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지셨나요? 정답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조언은 이것입니다. 뉴스를 믿지 말고 숫자를 믿으라. 그리고 그보다 더 여러분 자신을 믿으라.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역입니다. 이 정도 파도에 흔들릴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부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살아남아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립시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이 곰탕 국물처럼 진하게 우러나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만납시다. 자,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자산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빕니다.